어머니, 이제 진우 씨랑 저 우리끼리만 살 거예요. 며느리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하얀 벽에 둘러싸인 이 작은 방에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날 버리는구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따뜻했던 우리 집 거실이 아니라 차가운 요양원에서 들어야 했던 그 말. 저는 손옥희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25에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남편이 암으로 쓰러진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두 사람 몫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팔고 오후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아팠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아들 진우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도 매달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라며 따뜻하게 말해주던 그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며느리 박미선은 처음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말도 곱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효도할게요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만남 때 가져온 선물도 정성스러웠습니다. 고급 한과와 인삼을 정갈하게 포장해서 가져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미선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음성도 차가워졌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는 사주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더니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라고 물으면 점집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여겼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의뢰 그런 것에 관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방문, 심지어 화장실 문에까지 빨간 종이에 쓴 글씨들을 붙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달력을 걸고 빨간 펜으로 온갖 표시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기운이 안 좋대요. 이 방향으로 침대를 놓으면 재물운이 막힌대요. 미선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젊은 며느리의 철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진우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것들을 믿지 않던 아이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아들의 사업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자꾸 엎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선이는 사주 탓을 했습니다. 점집에서 들어온 말이라며 온갖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운이 막혀 있어요.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한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눈물이 젖어들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혼자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무서운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문제래요. 우리 명의로 바꿔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대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사업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저는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집도, 통장도, 심지어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인감을 제대로 찍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사주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재산을 넘긴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선이의 표정에서 예전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을 경계로 집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내린 후 배우들이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선이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대할 때 보이던 조심스럽고 어딘가 어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듯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표면적으로는 효부다운 며느리의 배려심 깊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집의 살림에 개입하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갖고 온 집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남의 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미선이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신성하고 소중한 영역을 함부로 침범당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싱크대 서랍 하나를 여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해야 했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성가신 표정으로 대신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말 속에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차갑고 단호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려 해도 양념통을 만져보려 해도 매번 간섭과 제지를 당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던 부엌이 이제는 완전히 출입금지 구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거지라도 도와주려고 하면 제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쉬시라니까요 라며 차갑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것은 아들 진우의 급격하고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힘차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는데 이제는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들어와서 인사도 없이 곧장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끔씩 좁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제 방에 일부러 들러서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라며 하루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저와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양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용기를 내어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진우야,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니?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고 바쁘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TV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그랬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 짧고 건조하기 짝이 없는 단답형 대답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정겹고 따뜻했던 정다운 모자 간의 대화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제게 향하던 따뜻한 애정이나 관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 명이 둥근 밥상에 다정하게 둘러앉아 하루 종일 있었던 소소하고 즐거운 일들을 서로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는데 이제는 침묵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무겁고 답답한 정적만이 온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미선이는 오직 사주와 점괘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양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고 지루한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정말 곧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다른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훨씬 더 좋겠다고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단순한 제안이나 하나의 의견 정도로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가면서 그 말들이 점점 더 강요와 압박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미선이의 눈빛 속에는 이미 확고부동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깊숙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이 완전히 아내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제가 온 생애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워낸 그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저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혈육보다 겨우 몇 년 전에 만난 아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엄마, 생각해보니까 미선이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봤거든요. 한번 다른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건강관리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 말을 들을 때 마치 1000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제 가슴을 무자비하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목숨 걸고 키워낸 내 피와 살. 그 자식이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참혹한 현실. 평생토록 오직 저만을 바라보고 엄마 엄마 하며 의지하고 따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자 하소연하고 울부짖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은 여전히 따뜻하고 자상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더욱 애틋하고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저의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거든요. 어느 날 새벽 2시쯤 잠들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거실에서 작고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이와 진우가 머리를 바짝 맞대고 소곤소곤거리며 무언가를 비밀스럽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쪽으로 몸을 숨기고 귀를 바짝 기울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 보여. 이러면 우리도 벌 받을 것 같아. 괜찮아요. 선생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지만 엄마는 우리를 완전히 믿고 신뢰해서 모든 재산까지 다 넘겨주셨는데, 어머니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게 다 아들이 잘 사는 길인데 반대하시면 안 되죠. 그 은밀한 대화를 엿들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린 치밀하고 계획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계획과 음모가 사주나 점괘를 그럴듯한 핑계로 내세운 치밀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순진무구하게 믿어왔던 며느리의 점집 드나드는 일도, 아들의 사업 실패를 모두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이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변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물건들이 하나둘씩 신기할 정도로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장대 위에 소중히 모셔두었던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미선아, 아버지 사진이 어디로 간 거니?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아, 그거요? 제가 어제 청소하다가 실수로 어디에 뒀는지 까먹었어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뻔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이의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확실히 보였습니다. 분명히 고의로 일부러 치워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유일한 위로와 위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찍은 생애 마지막 추억의 사진이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아직 기력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때 간신히 찍었던 그 소중하고 귀중한 추억의 한 장이었습니다. 옷장 속에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제 옷들도 하나둘씩 계속해서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 옷장이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여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라며 미선이가 멋대로 가져갔지만 다시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낡아빠진 옷들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중에는 비교적 최근에 새로 장만한 옷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씩 이 집에서 저와 관련된 모든 흔적들이 차례차례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세월과 추억을 완전히 말끔히 지워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프고 서럽고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의 호칭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라고 다정하고 친근하고 정답게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라고 격식을 차리고 거리감 있는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겨우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한데도 그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거리감과 서늘한 소외감이 이토록 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저를 친밀한 가족이 아닌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혈육이 아니라 그저 예의상 거칠애로만 존중해야 할 나이든 어른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일어난 변화는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를 위한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선이가 저녁상을 차릴 때 그릇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딱 2개씩만 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혼자 편하게 드세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미선이의 그 냉담한 말에 아들도 아무런 이의제기나 반박도 없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존재가 이 가족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차가워지고 식어버린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평생토록 소망하고 꿈꿔왔던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인가 하는 절망적인 자문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비참하고 잔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참담하고 절망적인 날들이 끝없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 건강도 눈에 띄게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새하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길고 긴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사라져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할머니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볼은 깊숙이 푹 꺼져 들어가고 눈가의 주름은 훨씬 더 깊고 선명하고 또렷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어차피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매일 밤마다 거울 앞에서 초라하고 비참해진 제 자신에게 절망스럽고 막막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뻔히 정해져 있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도 전혀 없었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평생에 걸쳐서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아온 모든 재산을 다 아들에게 넘겨준 후였습니다. 은행 통장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40년 동안 살아온 집도 모두 아들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늙은 몸뚱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렵고 무서운 날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미선이가 여러 요양원의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팸플릿들을 잔뜩 들고 와서 제 앞에 펼쳐놓으며 능숙하고 익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고 훌륭한 곳들만 엄선해서 골라왔어요. 시설도 최신식으로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편의시설과 의료시설도 완벽하다고 하네요. 아들도 어색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표정을 억지로 지으면서도 결국 아내의 말에 동조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시설이 엄청 좋다고 하던데, 건강관리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준다고 하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마침내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버려지는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의 그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미선이가 아침 일찍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더니 제 앞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에 가보기로 하셨잖아요. 짐 좀 싸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확신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미선이는 제 옷장을 거침없이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세심하게 계획해온 일처럼 능숙하고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잠깐, 미선아.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제가 말을 끝까지 하려고 했지만 미선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들을 무작정 집어넣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실 때가 됐어요. 선생님이 오늘이 최고로 좋은 날이래요. 바로 그때 아들이 회사에 늦는다며 서둘러 나가면서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엄마, 이선희가 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성급하게 나서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살아온 이 소중한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면서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좀 준비하세요. 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하얀 택시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를 활짝 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4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보금자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 작은 화단에 제가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빨간 장미꽃이 아직도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바쁘니까 빨리 좀 타세요. 미선이의 차가운 재촉에 떠밀려 마지못해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동네가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의 그 참담한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얀 건물, 소독약 냄새, 복도에 울려 퍼지는 할머니들의 한숨소리. 이곳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터전이라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죠?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미선이는 마치 관광 안내원처럼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소수속을 밟는 동안 미선이는 서류에 능숙하게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보호자는 며느리 박미선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조금 치매기가 있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잠깐, 내가 무슨 치매야. 이렇게 멀쩡한데.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미선이가 창피한 듯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제 인생이 이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들어가야 한다니. 미선이는 가방에서 옷까지 몇 벌만 꺼내더니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건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김순자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남편 사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키야,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면 지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손오키, 정신 차려. 아직 죽지 않았잖아.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만큼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재산만 받으면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죠.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할머니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싸울 권리가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와 진우가 한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량도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만난 박 변호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셨는데 어쩌다 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발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제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침착함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키 씨,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하기만 하는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여자였습니다. 정의를 되찾으려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아, 진우야, 너희들이 날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부터 저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마지막 전쟁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며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박 변호사님과 만나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위조된 서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재산양도 과정에서 제 서명이 조작된 부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선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세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온 이후에도 계속 돈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언제 고발장을 제출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에 따라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키야, 복수도 좋지만 너무 성급하면 안 돼.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미선이와 진우가 제 움직임을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혼자서 요양원에 온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진우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미선이 말만 듣고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미선이한테 말할게요. 진우의 제안을 듣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선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우야, 미선이가 그렇게 쉽게 승낙할 것 같니? 엄마, 사실은 진우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선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미선이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구나. 진우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미선이의 속셈을 몰랐어요. 사주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 저희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재산 다시 되찾아 드릴게요. 어떻게?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진우의 말을 듣고 있으니 한심했습니다. 이미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는데 아들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너무 늦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모레 고발장이 들어간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저도. 당연하지. 너도 공범이니까 내 아들이어도 어쩔 수 없다. 냉정한 제 목소리에 진우가 더욱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날 요양원에 버릴 때는 언제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진우가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정말 후회한다면 미선이가 내 재산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아내서 와라.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진우 씨가 제공한 정보예요. 진우가 미선이의 비밀 통장 정보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 재산으로 부동산까지 구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벽한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들을 구해내고 악한 며느리를 벌주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제 앞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횡령, 위조문서 작성 등의 혐의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곧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키야, 후회하네.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된 기분이에요. 그래. 잘했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할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주에 속아 재산을 빼앗긴 시어머니의 반격. 제목만 봐도 통쾌했습니다. 이제 미선이와 진우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첫 번째 반격의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지 사흘 만에 미선이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미선이가 제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미선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무슨 짓이라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사주 선생님이 다 맞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주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뭐라고요?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조사한 결과 그 사주 선생님은 미선이의 동창이었습니다. 모든 게 조작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박민아 씨 말이야. 너의 고등학교 동창 말이다. 미선이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68년을 산 게 헛되지 않더구나.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미선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이 날 바보로 본 게 큰 실수였어.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미선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도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라면 진작에 흘렸어야 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릴 때 말이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어머니, 진우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다 속인 거예요. 이제 와서 아들을 감싸려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공범이야. 너희 둘이 끝까지 같이 가야지. 미선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울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뭘 할 수 있나? 어머니 치매라고 증언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증언도 못 하실 텐데요. 미선이의 협박에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 제가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네가 한 말 다 녹음되었다. 증거 조작하겠다는 협박까지. 미선이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무서워? 이미 늦었다. 미선이가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김순자 할머니가 나타나서 막아섰습니다. 이 집 며느리. 요양원에서 노인한테 뭐 하는 거야? 다른 할머니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제 편에서 미선이를 노려봤습니다. 미선이는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생각할 일이다.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구박. 내가 언제 너희를 구박했나? 매일 잔소리하고 집안일에 간섭하고. 그게 구박이야? 그럼 너희가 날 요양원에 버린 건 뭐냐? 미선이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다 안다. 미선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다 말했어. 네가 바람 피우는 것도, 그 남자와 내 돈으로 사업하는 것도. 완전히 궁지에 몰린 미선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어디 그럼 끝까지 해봅시다. 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당하실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어디 한번 해봐라. 미선이가 쌍욕을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키야. 이제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동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이가 어떤 수를 쓸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계속 중얼거리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엄마 조심하세요. 진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뭐든지 할게요. 엄마, 말씀하세요. 미선이가 숨겨놓은 재산 위치를 더 자세히 알아내라.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도. 알겠어요. 꼭 알아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선이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미선 씨가 어머님을 역고소했어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유리해졌어요. 미선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미선이의 역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을 때가 온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전면전이 시작되는군요. 네, 어머님. 하지만 승산은 충분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아, 네가 먼저 전쟁을 선포했구나. 좋다. 받아주마. 악역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제 편에 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주 며느리 대 시어머니, 치열한 법정 공방. 이제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이의 모든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낼 준비 말입니다. 악역의 역수? 천만에요.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설 차례입니다. 법정에 선 날, 저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빌려준 검은색 한복이었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의 갑옷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손옥희,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긴장하지 말자. 법정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주 사기 사건,
며느리의 배신, 68세 할머니의 복수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미선이와 진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선이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제 돈으로 산 옷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건 번호 2025고합 1234호 사기 및 횡령 사건을 개정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시고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은 사주라는 미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손옥희 씨를 속이고 미선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옥희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박미선이 사주를 핑계로 제 재산을 가로채고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미선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의 객관적 근거가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판사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점집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 동창 박미나 씨와 만나 거짓 점괘를 만들어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선 씨와 박미나 씨의 통화 기록과 만남 장소 영수증 드립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선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치매 환자가 수집했다는 말입니까? 법정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선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면 정숙하십시오. 판사의 호통에 미선이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미선이의 눈에서 무서운 빛을 봤습니다. 이때 진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박미선이 어머니를 속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경악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내가 사주 선생님과 짜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증언에 법정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미선이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열심히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진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미선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진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아세요? 미선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구박. 내가 언제 너를 구박했어? 매일 잔소리하고 제 요리에 트집 잡고 그게 구박이면 네가 날 요양원에 버린 건 뭐야? 미선이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님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 박미선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 서류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해자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대출을 받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불륜 상대방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한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제 미선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가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미선이가 일어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손옥희. 당신이 이기면 뭐가 달라져요? 아들도 감옥 가고 가족도 다 망가지는데 그건 네가 선택한 일이다. 당신도 외로이 죽을 거예요. 아무도 당신 곁에 없을 테니까. 미선이의 저주 같은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죽겠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사는 것보다는 낫지. 박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형을 살고 새 사람이 되어라.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라.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1차 재판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 측에서 항소할 것 같습니다. 항소해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하나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8세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키야. 네가 우리 모든 할머니들의 영웅이야. 하지만 저는 아직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의 마지막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분명히 뭔가 다른 수를 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집에서 짐을 다 빼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협박 편지를 남겼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써 있더냐? 엄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선이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을 밝혀낸 이상 무엇이 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의 마지막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미선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도 수배령을 내렸지만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제 앞에 서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미선 씨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불륜 상대방이었습니다. 제가 긴장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가 사실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어머님 재산을 가로챈 다음에 저와 함께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미선이의 정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선 씨는 결혼 전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 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역할이었던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미선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려고 왔어요. 이정호 씨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선 씨가 숨겨둔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입니다. 어머님 돈으로 산 것들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미선 씨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요. 이정호 씨의 눈에는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나쁘게 말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어머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자기를 구박하고 돈을 주지 않아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미선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선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안 와요. 아마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키야. 큰일 났다. TV 뉴스 좀 봐봐. 급히 TV를 켰더니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주 사기 사건의 피고인 박미선 씨, 교통사고로 중상. 뉴스 화면에는 병원 응급실 앞이 보였습니다. 피고인 박미선 씨는 어제 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미선이에게 분노했지만 이런 일을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진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선이 상태는 어떠냐?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네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미선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있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진우가 구겨진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펼쳐보니 미선이의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진우가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이었잖니. 미선이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동안 더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선이는 이미 3번이나 결혼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사주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치는. 경찰관의 말에 진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4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박미선이라는 이름도 가명이고요. 본명은 김미희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가, 아니, 미희가 얼마나 치밀한 사기꾼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에서 발견된 가방에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재산의 일부인 것 같은데. 3억 원이요? 네,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려드리려던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희가 정말로 후회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었는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재산 대부분이 돌아왔습니다.
이정호 씨가 가져온 서류들과 함께 거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저와 진우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미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용서하고 말게 뭐 있냐. 그래도 불쌍했다. 장례식장에서 진우와 단둘이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희도 나름대로는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속이고 해를 끼쳐도 되는 건 아니었죠. 엄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우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우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어요. 재판의 결과로 제 재산은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양원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요양원의 할머니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키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혈연보다도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정다운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 어떤 일인데? 요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요. 진우의 말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니? 엄마를 통해서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서요. 그리고 속죄하고 싶어서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6개월 후 진우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라고 해요. 반가워요. 우리 진우 잘 부탁해요. 은주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미희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죠. 어머니, 진우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나쁜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요양원에서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죠. 오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천만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가 당할 이유는 없어요. 언론에서도 저를 찾았습니다. 실버 히어로, 68세의 정의로운 복수 같은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살고 싶었던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이에요. 1년 후 진우와 은주 씨가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래.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결혼식에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요양원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있고
아들도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미선이가 생각납니다. 만약 그 아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명복만 빌어줄 뿐입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김순자 언니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오키야. 또 일기 써. 이제 그만 쓰고 우리랑 얘기하고 놀자. 네. 언니, 금방 갈게요. 일기장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나쁜 일들도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네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